어서오세요. 책벗 인생입니다. 책벗 인생 옛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머슴에게 낚인 과부. 옛날 깊은 산골 마을에 돌쇠라 불리는 노총각이 살고 있었다. 그는 힘이 장사였는데 지게 하나면 소 2마리보다도 나무를 더 많이 지고 왔고 밭일도 거침이 없었지만 어린 시절 나무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친 탓에 많이 모자란 모습을 보였다. 그 때문에 나이를 먹고도 장가를 가지 못했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를 모자란 머슴이라며 뒤에서 손가락질하곤 하였다. 그런 돌쇠는 마을의 최씨 부잣집에서 머슴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온종일 일해도 품삯으로 받는 건 쌀 1대가 고작이었다. 다른 머슴들은 쌀 서너 대씩 품삯으로 받았지만 그래도 돌쇠는 불평 한마디 없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본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그는 마을의 박과부였다. 이 과부는 딸 하나를 홀로 키워온 탓인지 욕심이 많고 인색한 심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과부가 돌쇠의 이야기를 듣고 돌쇠가 탐이 났다. 일은 상가지 않은데 품값은 쥐꼬리야. 저런 머슴이면 금덩이보다 낫겠네. 그리하여 어느 날 아침 과부는 돌쇠가 사는 마을로 넘어가 밭을 매는 곳을 찾아가 달콤한 미소로 다가가 말했다. 아이, 자네가 돌쇠가. 듣지 않게네 하루 품값이 쌀 1대라던데 너무 안 작나? 돌쇠는 손에 흙을 털며 멋쩍게 웃고는 말했다. 배만 안 고프면 그걸로 충분하죠. 우리 집에서 일하면 쌀 1대 반은 적긴데. 이 마을에서 평생을 살았는데 어찌 건넌 마을까지 넘어가 일을 한단 말입니까? 과부의 제안이 돌쇠는 어째 반응이 미적지근하였다. 당황한 과부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좋은 생각이 났는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럼 내가 색시 하나 알아봐주지. 우리 마을에는 미인이 많기로 소문이 안 나 있나. 내가 참한 색시로 혼처를 알아봐줄게.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일해보는 게 어떻겠노? 참한 색시요? 그게 참말입니까? 에이, 내가 누구고? 말했으면 지키는 사람이지. 외롭게 지내던 돌쇠에게는 장가를 보내주겠다는 말은 너무나도 달콤한 제안이었다. 이었고 돌쇠는 박과부의 집으로 옮겨가 머슴살이를 시작했다. 과부는 돌쇠를 혹독하게 부렸지만 그는 지친 기색도 없이 잘 해내었다. 그렇게 싼값으로 머슴을 부리는 과부의 형편은 더 풍족해졌고 그녀는 더할 나위 없이 흡족해 하였다. 그러나 과부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해 겨울 가뭄이 들고 식량이 줄자 안 그래도 인색한 과부의 인심은 더욱 메말라 갔다. 과부는 돌쇠에게 주는 쌀 1대 반도 아까워지기 시작했고 그렇게 며칠을 돌쇠를 못마땅하게 보다가 마침내 돌쇠를 불러 말했다. 요새 내 형편이 어려워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그만 네 살던 마을로 돌아가도록 해라이. 돌쇠는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다. 집도 절도 없는 몸인데 이제 와서 어디로 돌아가란 말입니까? 게다가 아직 혼처도 구해주지 않았는데 이러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인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이 인색한 과부의 말에 돌쇠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아이고, 참. 그러면 품삯을 받지 않고 일을 할 테니 재워주시기만이라도 해주시지요. 공짜로 머슴살이를 하겠다는 소리에 과부는 기뻐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속마음을 숨긴 채 마지못해 허락하는 척하였다. 아이고, 참, 이 일을 어쩌노. 그럼 내가 네 사정이 하도 딱하여 봐주는 기다. 이렇게 과부는 돌쇠에게 품삯도 주지 않고 공짜로 일을 시키기 시작했다. 이었고 혹한이 닥쳐오자 돌쇠가 쓰던 방에는 아예 땔감조차 넣지 않았다. 얼어붙은 방에서 떨다 못한 돌쇠는 결국 과부의 안방문을 벌컥 열고
큰 소리로 말했다. 마님, 이대로 얼어 죽으면 봄에 밭 갈 사람도 없을 텐데요. 안방에서만이라도 재워주십시오. 아니면 마을로 돌아가겠습니다. 과부는 공짜로 일하던 머슴이 떠난다고 하니 과부는 어디서 또 이런 머슴을 구할까 하는 아까운 마음이 들어 고민 끝에 마지못해 허락하였다. 그래 알겠다. 그럼 단 겨울 동안만이네. 그날 밤부터 그녀는 마음이 심란해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사내와 같은 방에서 자다니 아무리 돌쇠라도 아이고. 돌쇠는 여태 냉골에서 보낸 탓인지 안방에 눕기 무섭게 금방 잠에 들었다. 그러나 과부는 아무리 팔푼이 돌쇠라고 해도 사내와 한 방에 누워있는 것이기에 쉽게 잠에 빠질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과부는 자는 줄 알았던 돌쇠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돌쇠야, 자나? 자고 있나? 돌쇠야. 돌쇠는 대답하지 않았고 그제야 안심한 과부는 눈을 감았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고 걱정한 것과는 달리 돌쇠와는 아무 일 없는 밤을 보내게 되었다. 하지만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 여느 날과 같이 돌쇠는 베개에 머리가 닿자마자 잠들었다. 과부는 돌쇠의 우직한 체격과 굳센 팔뚝에 자신도 모르게 점점 야릇한 감정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혼자 지내던 세월이 길었던 탓에 어찌 보면 그녀에겐 당연한 일일지도 모를 일이다. 밤이 깊어가자 마침내 과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돌쇠의 억센 팔을 쓰다듬었고 그 순간 잠든 줄 알았던 돌쇠가 눈을 뜨며 과부를 끌어안았다. 마님, 제가 아직도 어리숙한 머슴으로 보이십니까? 다음날 아침 과부는 전날 밤에 있었던 일로 민망한 마음에 돌쇠를 밖으로 내몰려 하였다. 돌쇠야, 얼른 일어나. 나무나 해온나. 하지만 돌쇠는 여느 때와 달리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늑장 부리며 말했다. 나도 이젠 주인 대접 받아야지요. 어젯밤 일이 그냥 꿈이었습니까? 과부는 얼굴이 붉어졌고 혹시나 돌쇠가 마을에 소문이라도 낼까 두려워 어쩔 수 없이 돌쇠를 달래기 시작하였다. 뭐시든지 내가 뭐시든지 다 들어줄긴게 어디 가서 어제 있었던 일 말하면 안 된다. 정말 모두 들어주시는 거죠? 뭐든 들어준다는 과부의 말에 돌쇠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내 입을 열었다. 그럼 잊지 않으셨죠? 차만 색시로 혼처를 구해주신다 하신 거 그 혼처 말입니다. 굳이 멀리 알아볼 것 없이 마님 따님과 혼인시켜 주십시오. 아이 뭐시라고? 제가 며칠 본바 차만 규서시더이다. 과부는 눈앞이 캄캄했지만 딸을 내어주지 않으면 돌쇠가 입을 열 것만 같아 결국 딸과 돌쇠를 혼인시키고 말았다. 이후 돌쇠는 장가도 들고 일한 만큼 품삯도 넉넉히 받으며 사람 대접받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 옛말에 하늘이 내려주는 복이란 것도 마음 씀씀이를 보고 온다는 말이 있다. 욕심이 앞선 박과부는 장꾀로 시작했으나 결국 돌쇠에게 진 결과가 되었으니 이는 옛말 그대로인 셈이다. 고주망태 형님과 땅 문서 한 장. 옛날 조선시대 산과 강이 어우러진 고을에 한 양반 형제가 살고 있었다. 어릴 적엔 물결 따라 물장구 치고 산길 따라 나무하러 다니며 허물없이 지냈다. 하지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두 사람의 길은 달라졌다. 형은 어릴 때도 영특했고 어른이 되면서 장사 수완이 좋아 재물을 모아 논밭을 넓히는 큰 부자가 되었지만 반면 동생은 일은 열심히 해도 번번이 실패해
늘 살림이 빠듯하였다. 두 집은 논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가까운 곳에 있었지만 형제의 사이는 점점 멀어졌다. 형의 집에서 함께 사는 어머니는 작은 아들 집 사정을 늘 걱정했다. 작은 집에 쌀이 떨어졌단다. 어쩌면 좋겠노. 하지만 큰아들은 차갑게 말했다. 어머니, 그냥 놔두이소. 다 지가 못나서 그런 깁니다. 어머니는 가슴이 아팠지만 더는 말하지 못했다. 그날 밤 어머니는 혼자서 작은 아들의 집 앞을 서성이다. 문도 못 두드리고 돌아서야 했다. 며칠 뒤 큰 며느리가 아이를 데리고 장에 나갔다 돌아오다 마루에 앉아 조용히 울고 있는 어머니를 보게 되었다. 어머니, 어디 편찮으세요? 어머니는 고개만 저으며 방으로 들어갔다. 그 모습을 본 며느리는 처음으로 마음속 다짐을 하였다. 내라도 어머니를 위해 무엇이라도 좀 해야 되겠네. 가을이 되어 수확한 벼를 말리는 날, 큰 며느리는 마당에 벼섬을 넓게 펴놓고 말했다. 어머니, 벼 좀 지켜주이소. 저 배 좀 짜고 올게예. 그때 작은 며느리도 벼 한 광주리를 들고 와 조심스레 말했다. 저희 벼도 옆에 좀 말려도 될까예? 하모, 내가 봐주마. 어머니는 하루 종일 벼 아래서 두 며느리의 벼를 지켰다. 그러다 살짝 둘러보더니 큰아들 집 벼를 조금 덜어 작은 아들 쪽으로 옮겼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이가 있었다. 다름 아닌 큰 며느리. 하지만 그녀는 말없이 지켜보기만 하였다. 얼마 뒤 작은 며느리가 벼를 가지러 와서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상하네. 이게 왜 이리 많노? 그리고는 벼 일부를 다시 큰 며느리 쪽으로 옮겨 놓았다. 그 장면을 지켜본 큰 며느리는 마음이 울컥하였다. 어쩜 저렇게 마음이 고울까, 동서는. 그래, 지금 당장 서방님 동서네를 위해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날 밤 큰 며느리는 방 안에서 오랫동안 많은 고민을 하였다. 시어머니가 흘리는 눈물, 동서의 조용한 배려, 그 모든 것이 가슴을 찔렀다. 다음날 무슨 생각이 떠올랐는지 큰 며느리는 찹쌀과 누룩을 들고 작은 며느리를 찾아갔다. 동서, 이걸로 술 한 동이 좀 담가봐라. 예? 술이요? 나중에 다 말해줄긴께. 일단 부탁 좀 하자이. 동서가 담근 술이 익자 큰 며느리는 다시 찾아와 고깃값을 쥐어주며 말했다. 이걸로 소고기 좀 사고 동서네 양반에게 안주 좀 잘 만들어서 술상이나 잘 차려드리라. 그리고 술 좋아하는 형님도 꼭 초대해야 된다. 작은 며느리는 형님의 깊은 뜻은 알 수 없었지만 시키는 대로 하였다. 그날 밤 동생은 술상을 차려놓고 형을 집으로 초대했다. 잘 차려진 술상 앞에서 동생이 말했다. 형님, 모처럼 좋은 술이 생겼네. 자, 우리 함께 하입시다. 그래, 우리 이런 자리 오랜만이네. 얼마 뒤 은은한 달빛 아래에 마루로 나와 술을 나누며 회포를 푸니 더욱 즐거웠다. 거나하게 취한 형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고 둘은 오랜만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야, 니도 이제 이런 술을 준비하는 걸 보니 살림이 좀 피는갑다. 동생은 말없이 웃으며 술잔을 꺼냈다. 둘은 정답게 술잔을 기울이며 형이 문득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네 기억하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 논에서 같이 메뚜기 잡던 그날. 그럼 기억나지? 아버지가 우리 보고 그랬지. 형제는 서로 아끼고 의지해야 한다고. 형은 말없이 술을 들이켰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렇게 둘은 옛날을 추억하며 부어라 마셔라 하는 사이 늦은 밤이 되었다.
술에 흠뻑 취한 형은 결국 고주망태가 되었고 동생은 형을 부축해 함께 형님 집으로 왔다. 그리고 돌아가려 할 때 형수는 조용히 문서 한 장을 시동생 손에 쥐어 주었다. 그냥 갖고 가 있어. 내일 형님이 물으면 억지로 받았다고만 말하이소. 동생은 당황했지만 형수의 말에 그대로 따랐다. 다음날 형이 눈을 뜨자 아내가 괴짝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개책 좀 보이소. 이게 다 열려있지. 간밤에 당신이 동생한테 땅 문서를 다 줬겠다 아닙니까? 형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뭐라고? 내가 아니 그 괴짝 안에 있는 건 제사를 지내기 위해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땅 문서인데 내가 그걸 좁혔다고. 그럼 당장 가서 다른 논문서라도 주고 바꾸자고 하이소. 형은 황급히 문서를 들고 동생네로 달려갔다. 이보게 동생, 내가 어제 큰 실수를 했지. 그 문서 말이다. 그게 아주 중요한 거거든. 내가 잘못 줬다 아이가. 대신에 이거. 동생은 형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문서를 내밀며 말했다. 형님 여기 있어요. 이거 안 그래도 제가 드리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과분한 걸 제가 갖고 있겠습니까? 형은 그제야 동생의 마음을 깨달았다. 누추한 살림살이가 눈에 들여왔고 스스로 부끄러워졌다. 고맙다. 대신 이 논문서는 네가 가지거라. 그동안 못 챙겨줘서 미안하다. 예? 아닙니다 형님. 형은 끝내 마다하는 동생에게 논문서를 던져주고 가버렸다. 동생 부부는 감사해서 몸둘 바를 몰라 하였다. 술과 안주를 준비하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이런 뜻이었네. 모두가 형님 덕분입니다. 그래요. 형님도 형수님도 모두 정말 고마우신 분들이야. 그날 이후 형과 동생은 서로 자주 오가며 지냈다. 두 집안은 함께 김장을 담그고 추석엔 송편을 나누었으며 제사상도 함께 정성껏 차렸다. 이들 형제를 두고 마을 사람들은 말했다. 저 형제는 참 복도 많지. 저런 며느리들과 아들을 둔 시어머니는 더 좋으시겠지 뭐. 어느 해 마을에 큰 가뭄이 들어 마을 사람들 모두가 힘들어할 때 형은 동생을 찾아가 말했다. 이번엔 내가 먼저 도와줄게. 우리 예전처럼 형하고 함께 일하자. 동생은 형의 말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졌다. 형님, 참말로 고맙습니다. 피보다 진한 것은 따뜻한 손길과 마음입니다. 우리 주변에 서먹해진 누군가가 있다면 오늘 내가 먼저 안부를 전해보는 건 어떠한가요?